바다를 품었던 나라, 바다를 품었던 나라, 백제의 성립과 발전.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셨나요? 이제 불을 끄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보세요. 지난밤엔 고구려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산을 품고 강한 기병으로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나라. 오늘은 그 고구려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 나라, 백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백제는 산보다 강을 사랑한 나라였어요. 바다를 통해 세상과 교류하고 문화로 주변을 빛낸 나라였답니다. 졸리시면 그냥 잠드셔도 괜찮아요. 자, 함께 가볼까요? 백제의 건국. 백제는 기원전 18년 온조가 세운 나라예요. 온조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는 사실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나라랍니다. 온조는 형 비류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비류는 지금의 인천 부근인 미추홀에, 온조는 지금의 서울 근처인 위례성에 자리를 잡았어요. 비류가 자리 잡은 미추홀은 땅이 습하고 농사가 잘 안 됐는데 온조가 자리 잡은 위례성은 한강 유역이어서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결국 비류가 죽은 뒤 그 백성들도 위례성으로 합쳐지면서 온조의 백제가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답니다. 건국자는 온조, 건국 연도는 기원전 18년, 초기 수도는 위례성. 이 세 가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백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강 유역에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에요. 한강은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됐고 강을 따라 물자를 쉽게 운반할 수 있었으며 서해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기에도 지리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였답니다. 그래서 백제는 삼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걸 다시 일본으로 전해주기도 했답니다. 이런 이유로 백제를 문화 강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초기 백제를 부족 국가에서 본격적인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시킨 왕이 바로 고이왕이에요. 고이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육좌평과 십육관 등을 마련한 것이에요. 육좌평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6명의 고위 관리 자리이고, 십육관 등은 관리들의 직급을 16단계로 나눈 체계예요. 이 제도를 통해 나라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관리들이 입는 공복의 색깔도 직급에 따라 구분했답니다. 시험에서 고이왕 하면 반드시 육좌평과 십육관 등 이 두 가지를 꼭 함께 기억해 두세요. 백제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꼽으라면 단연 근초고왕 때예요. 근초고왕은 백제를 삼국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먼저 남쪽으로는 마한의 여러 작은 나라들을 완전히 통합하면서 영토를 크게 넓혔어요.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앞서 4회차에서 말씀드렸던 고구려 고국원왕이 바로 이 근초고왕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근초고왕은 바다 건너로도 활발하게 진출했어요. 중국의 요서 지방으로 진출하고 일본과의 교류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답니다. 특히 왕인을 일본에 보내서 논어와 천자문을 전해주었고 아직기를 보내서 한자를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유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칠지도예요. 칠지도는 백제가 일본 외왕에게 보낸 철제 칼인데 7개의 가지가 달린 독특한 모양이에요. 백제와 외 사이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랍니다. 또한 이 시기에 박사 고흥이 백제의 역사를 기록한 서기를 편찬하기도 했어요. 근초고왕 하면 마한 정복, 고국원왕 전사, 요서 진출, 왕인 아직기 일본 파견, 칠지도 서기 편찬, 이것들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근초고왕이 불교를 받아들인 왕이 아니에요. 백제에서 불교를 공인한 왕은 침류왕이에요. 침류왕 때 동진에서 온 승려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해왔고 384년에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삼국의 불교 공인 순서 기억하시죠? 고구려 372년 소수림왕, 백제 384년 침류왕, 신라 527년 버풍왕. 침류왕 하면 384년, 마라난타, 동진에서 전래, 이 세트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백제에도 큰 위기가 찾아와요.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는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백제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475년 장수왕의 공격으로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백제의 계로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충격으로 백제는 수도를 한강 유역에서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 지역인 웅진으로 옮겨야 했어요. 이걸 웅진천도라고 한답니다. 한강을 잃은 백제, 정말 힘든 시기였겠죠. 웅진 시기, 백제를 다시 안정시킨 왕이 바로 무령왕이에요. 무령왕은 지방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22담로라는 제도를 실시했어요. 전국 22개 지역에 왕족을 보내서 직접 다스리게 한 건데 이를 통해 왕권이 많이 강화되었답니다. 또한 무령왕은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어요. 그리고 1971년에 발견된 무령왕릉은 정말 특별한 유적이에요. 도굴되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고 무덤 안에서 무령왕과 왕비의 이름이 적힌 지석이 나와서 피장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된 아주 드문 왕릉이랍니다. 무령왕 하면 22담로, 중국 남조 양화의 교류, 무령왕릉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성왕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중흥을 꿈꾸다.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은 백제를 더 크게 일으키려 했어요. 성왕은 도읍을 웅진에서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인 사비로 옮겼어요. 이게 바로 사비천도예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었는데 백제가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걸 강조하고 새로운 나라로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성왕은 지방행정도 크게 정비했어요. 수도를 오부로, 지방을 오방으로 나누는 오부, 오방 체제를 갖추면서 나라를 더욱 체계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나라 안을 정비하면서 밖으로도 적극 움직였어요. 신라와 힘을 합쳐서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으려 했는데 처음엔 성공해서 한강 하류 지역을 회복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신라 진흥왕이 동맹을 깨고 그 한강 지역을 혼자 차지해버려요. 동맹을 배신당한 성왕은 신라를 공격하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된답니다. 성왕하면 사비천도, 남부여, 오부 오방체제, 한강 회복시도, 관산성 전투 전사 이 흐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잠시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백제의 흐름을 한 번 더 떠올려 볼게요. 온조가 기원전 18년 위례성에서 나라를 세우고 고이왕이 육좌평 16관 등으로 나라의 틀을 잡고 근초고왕이 마한 정보, 고국원왕 전사 요서 진출 칠지도, 서기편찬으로 전성기를 열었고 침류왕이 384년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공인했고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고 웅진으로 천도했고 무령왕이 22담로와 무령왕릉으로 다시 일어섰으며 성왕이 사비천도, 남부여, 오부 오방체제를 갖추고 한강 회복을 시도했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이 흐름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백제 파트는 걱정 없답니다. 이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들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바다를 품었던 나라, 백제의 성립과 발전.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셨나요? 이제 불을 끄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보세요. 지난밤엔 고구려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산을 품고 강한 기병으로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나라. 오늘은 그 고구려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 나라, 백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백제는 산보다 강을 사랑한 나라였어요. 바다를 통해 세상과 교류하고 문화로 주변을 빛낸 나라였답니다. 졸리시면 그냥 잠드셔도 괜찮아요. 자, 함께 가볼까요? 백제의 건국. 백제는 기원전 18년 온조가 세운 나라예요. 온조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는 사실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나라랍니다. 온조는 형 비류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비류는 지금의 인천 부근인 미추홀에, 온조는 지금의 서울 근처인 위례성에 자리를 잡았어요. 비류가 자리 잡은 미추홀은 땅이 습하고 농사가 잘 안 됐는데 온조가 자리 잡은 위례성은 한강 유역이어서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결국 비류가 죽은 뒤 그 백성들도 위례성으로 합쳐지면서 온조의 백제가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답니다. 건국자는 온조, 건국 연도는 기원전 18년, 초기 수도는 위례성. 이 세 가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백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강 유역에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에요. 한강은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됐고 강을 따라 물자를 쉽게 운반할 수 있었으며
서해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기에도 지리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였답니다. 그래서 백제는 삼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걸 다시 일본으로 전해주기도 했답니다. 이런 이유로 백제를 문화 강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초기 백제를 부족 국가에서 본격적인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시킨 왕이 바로 고이왕이에요. 고이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육좌평과 십육관 등을 마련한 것이에요. 육좌평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6명의 고위 관리 자리이고, 십육관 등은 관리들의 직급을 16단계로 나눈 체계예요. 이 제도를 통해 나라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관리들이 입는 공복의 색깔도 직급에 따라 구분했답니다. 시험에서 고이왕 하면 반드시 육좌평과 십육관 등 이 두 가지를 꼭 함께 기억해 두세요. 백제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꼽으라면 단연 근초고왕 때예요. 근초고왕은 백제를 삼국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먼저 남쪽으로는 마한의 여러 작은 나라들을 완전히 통합하면서 영토를 크게 넓혔어요.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앞서 4회차에서 말씀드렸던 고구려 고국원왕이 바로 이 근초고왕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근초고왕은 바다 건너로도 활발하게 진출했어요. 중국의 요서 지방으로 진출하고 일본과의 교류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답니다. 특히 왕인을 일본에 보내서 논어와 천자문을 전해주었고 아직기를 보내서 한자를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유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칠지도예요. 칠지도는 백제가 일본 외왕에게 보낸 철제 칼인데 7개의 가지가 달린 독특한 모양이에요. 백제와 외 사이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랍니다. 또한 이 시기에 박사 고흥이 백제의 역사를 기록한 서기를 편찬하기도 했어요. 근초고왕 하면 마한 정복, 고국원왕 전사, 요서 진출, 왕인 아직기 일본 파견, 칠지도 서기 편찬, 이것들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근초고왕이 불교를 받아들인 왕이 아니에요. 백제에서 불교를 공인한 왕은 침류왕이에요. 침류왕 때 동진에서 온 승려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해왔고 384년에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삼국의 불교 공인 순서 기억하시죠? 고구려 372년 소수림왕, 백제 384년 침류왕, 신라 527년 버풍왕. 침류왕 하면 384년, 마라난타, 동진에서 전래, 이 세트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백제에도 큰 위기가 찾아와요.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는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백제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475년 장수왕의 공격으로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백제의 계로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충격으로 백제는 수도를 한강 유역에서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 지역인 웅진으로 옮겨야 했어요. 이걸 웅진천도라고 한답니다. 한강을 잃은 백제, 정말 힘든 시기였겠죠. 웅진 시기, 백제를 다시 안정시킨 왕이 바로 무령왕이에요. 무령왕은 지방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22담로라는 제도를 실시했어요. 전국 22개 지역에 왕족을 보내서 직접 다스리게 한 건데 이를 통해 왕권이 많이 강화되었답니다. 또한 무령왕은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어요. 그리고 1971년에 발견된 무령왕릉은 정말 특별한 유적이에요. 도굴되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고 무덤 안에서 무령왕과 왕비의 이름이 적힌 지석이 나와서 피장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된 아주 드문 왕릉이랍니다. 무령왕 하면 22담로, 중국 남조 양화의 교류, 무령왕릉,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성왕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중흥을 꿈꾸다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은 백제를 더 크게 일으키려 했어요. 성왕은 도읍을 웅진에서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인 사비로 옮겼어요. 이게 바로 사비천도예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었는데 백제가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걸 강조하고 새로운 나라로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성왕은 지방행정도 크게 정비했어요. 수도를 오부로, 지방을 오방으로 나누는 오부, 오방 체제를 갖추면서 나라를 더욱 체계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나라 안을 정비하면서 밖으로도 적극 움직였어요. 신라와 힘을 합쳐서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으려 했는데 처음엔 성공해서 한강 하류 지역을 회복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신라 진흥왕이 동맹을 깨고 그 한강 지역을 혼자 차지해버려요. 동맹을 배신당한 성왕은 신라를 공격하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된답니다. 성왕하면 사비천도, 남부여, 오부 오방체제, 한강 회복 시도, 관산성 전투 전사, 이 흐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잠시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백제의 흐름을 한 번 더 떠올려 볼게요. 온조가 기원전 18년 위례성에서 나라를 세우고 고이왕이 육좌평 16관 등으로 나라의 틀을 잡고 근초고왕이 마한 정보, 고국원왕 전사 요서 진출 칠지도, 서기편찬으로 전성기를 열었고 침류왕이 384년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공인했고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고 웅진으로 천도했고 무령왕이 22담로와 무령왕릉으로 다시 일어섰으며 성왕이 사비천도, 남부여, 오부 오방체제를 갖추고 한강 회복을 시도했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이 흐름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백제 파트는 걱정 없답니다. 이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들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바다를 품었던 나라 백제의 성립과 발전.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셨나요? 이제 불을 끄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보세요. 지난밤엔 고구려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산을 품고 강한 기병으로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나라. 오늘은 그 고구려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 나라 백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백제는 산보다 강을 사랑한 나라였어요. 바다를 통해 세상과 교류하고 문화로 주변을 빛낸 나라였답니다. 졸리시면 그냥 잠드셔도 괜찮아요. 자, 함께 가볼까요? 백제의 건국. 백제는 기원전 18년 온조가 세운 나라예요. 온조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는 사실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나라랍니다. 온조는 형 비류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비류는 지금의 인천 부근인 미추홀에, 온조는 지금의 서울 근처인 위례성에 자리를 잡았어요. 비류가 자리 잡은 미추홀은 땅이 습하고 농사가 잘 안 됐는데 온조가 자리 잡은 위례성은 한강 유역이어서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결국 비류가 죽은 뒤 그 백성들도 위례성으로 합쳐지면서 온조의 백제가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답니다. 건국자는 온조, 건국 연도는 기원전 18년, 초기 수도는 위례성. 이 세 가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백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강 유역에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에요. 한강은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됐고 강을 따라 물자를 쉽게 운반할 수 있었으며 서해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기에도 지리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였답니다. 그래서 백제는 삼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걸 다시 일본으로 전해주기도 했답니다. 이런 이유로 백제를 문화 강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초기 백제를 부족 국가에서 본격적인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시킨 왕이 바로 고이왕이에요. 고이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육좌평과 16관 등을 마련한 것이에요. 육좌평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6명의 고위 관리 자리이고 16관 등은 관리들의 직급을 16단계로 나눈 체계예요. 이 제도를 통해 나라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관리들이 입는 공복의 색깔도 직급에 따라 구분했답니다. 시험에서 고이왕 하면 반드시 육좌평과 16관 등 이 두 가지를 꼭 함께 기억해 두세요. 백제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꼽으라면 단연 근초고왕 때예요. 근초고왕은 백제를 삼국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먼저 남쪽으로는 마한의 여러 작은 나라들을 완전히 통합하면서 영토를 크게 넓혔어요.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앞서 4회차에서 말씀드렸던 고구려 고국원왕이 바로 이 근초고왕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근초고왕은 바다 건너로도 활발하게 진출했어요. 중국의 요서 지방으로 진출하고 일본과의 교류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답니다. 특히 왕인을 일본에 보내서 논어와 천자문을 전해주었고 아직기를 보내서 한자를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유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칠지도예요. 칠지도는 백제가 일본 외왕에게 보낸 철제 칼인데 7개의 가지가 달린 독특한 모양이에요. 백제와 외 사이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랍니다. 또한 이 시기에 박사 고흥이 백제의 역사를 기록한 서기를 편찬하기도 했어요. 근초고왕하면 마한정복, 고국원왕 전사, 요서 진출, 왕인 아직기 일본 파견, 칠지도 서기 편찬, 이것들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근초고왕이 불교를 받아들인 왕이 아니에요. 백제에서 불교를 공인한 왕은 침류왕이에요. 침류왕 때 동진에서 온 승려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해왔고 384년에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삼국의 불교 공인 순서 기억하시죠? 고구려 372년 소수림왕, 백제 384년 침류왕, 신라 527년 법흥왕. 침류왕 하면 384년, 마라난타, 동진에서 전래, 이 세트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백제에도 큰 위기가 찾아와요.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는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백제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475년 장수왕의 공격으로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백제의 계로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충격으로 백제는 수도를 한강 유역에서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 지역인 웅진으로 옮겨야 했어요. 이걸 웅진천도라고 한답니다. 한강을 잃은 백제, 정말 힘든 시기였겠죠. 웅진 시기, 백제를 다시 안정시킨 왕이 바로 무령왕이에요. 무령왕은 지방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22담로라는 제도를 실시했어요. 전국 22개 지역에 왕족을 보내서 직접 다스리게 한 건데 이를 통해 왕권이 많이 강화되었답니다. 또한 무령왕은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어요. 그리고 1971년에 발견된 무령왕릉은 정말 특별한 유적이에요. 도굴되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고 무덤 안에서 무령왕과 왕비의 이름이 적힌 지석이 나와서 피장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된 아주 드문 왕릉이랍니다. 무령왕 하면 22담로, 중국 남조 양화의 교류, 무령왕릉,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성왕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중흥을 꿈꾸다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은 백제를 더 크게 일으키려 했어요. 성왕은 도읍을 웅진에서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인 사비로 옮겼어요. 이게 바로 사비천도예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었는데 백제가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걸 강조하고 새로운 나라로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성왕은 지방행정도 크게 정비했어요. 수도를 오부로, 지방을 오방으로 나누는 오방 체제를 갖추면서 나라를 더욱 체계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나라 안을 정비하면서 밖으로도 적극 움직였어요. 신라와 힘을 합쳐서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으려 했는데 처음엔 성공해서 한강 하류 지역을 회복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신라 진흥왕이 동맹을 깨고 그 한강 지역을 혼자 차지해버려요. 동맹을 배신당한 성왕은 신라를 공격하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된답니다. 성왕하면 사비천도, 남부여, 오부 오방체제, 한강 회복 시도, 관산성 전투 전사, 이 흐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잠시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백제의 흐름을 한 번 더 떠올려 볼게요. 온조가 기원전 18년 위례성에서 나라를 세우고 고이왕이 육좌평 16관 등으로 나라의 틀을 잡고 근초고왕이 마한 정보, 고국원왕 전사 요서 진출 칠지도, 서기 편찬으로 전성기를 열었고 침류왕이 384년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공인했고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고 웅진으로 천도했고 무령왕이 22담로와 무령왕릉으로 다시 일어섰으며 성왕이 사비천도, 남부여, 오부 오방체제를 갖추고 한강 회복을 시도했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이 흐름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백제 파트는 걱정 없답니다. 이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들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바다를 품었던 나라 백제의 성립과 발전,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셨나요? 이제 불을 끄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보세요.
지난밤엔 고구려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산을 품고 강한 기병으로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나라. 오늘은 그 고구려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 나라, 백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백제는 산보다 강을 사랑한 나라였어요. 바다를 통해 세상과 교류하고 문화로 주변을 빛낸 나라였답니다. 졸리시면 그냥 잠드셔도 괜찮아요. 자, 함께 가볼까요? 백제의 건국. 백제는 기원전 18년 온조가 세운 나라예요. 온조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는 사실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나라랍니다. 온조는 형 비류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비류는 지금의 인천 부근인 미추홀에, 온조는 지금의 서울 근처인 위례성에 자리를 잡았어요. 비류가 자리 잡은 미추홀은 땅이 습하고 농사가 잘 안 됐는데 온조가 자리 잡은 위례성은 한강 유역이어서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결국 비류가 죽은 뒤 그 백성들도 위례성으로 합쳐지면서 온조의 백제가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답니다. 건국자는 온조, 건국 연도는 기원전 18년, 초기 수도는 위례성. 이 세 가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백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강 유역에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에요. 한강은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됐고 강을 따라 물자를 쉽게 운반할 수 있었으며 서해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기에도 지리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였답니다. 그래서 백제는 삼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걸 다시 일본으로 전해주기도 했답니다. 이런 이유로 백제를 문화 강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초기 백제를 부족 국가에서 본격적인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시킨 왕이 바로 고이왕이에요. 고이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육좌평과 십육관 등을 마련한 것이에요. 육좌평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6명의 고위 관리 자리이고, 십육관 등은 관리들의 직급을 16단계로 나눈 체계예요. 이 제도를 통해 나라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관리들이 입는 공복의 색깔도 직급에 따라 구분했답니다. 시험에서 고이왕 하면 반드시 육좌평과 십육관 등 이 두 가지를 꼭 함께 기억해 두세요. 백제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꼽으라면 단연 근초고왕 때예요. 근초고왕은 백제를 삼국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먼저 남쪽으로는 마한의 여러 작은 나라들을 완전히 통합하면서 영토를 크게 넓혔어요.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앞서 4회차에서 말씀드렸던 고구려 고국원왕이 바로 이 근초고왕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근초고왕은 바다 건너로도 활발하게 진출했어요. 중국의 요서지방으로 진출하고 일본과의 교류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답니다. 특히 왕인을 일본에 보내서 논어와 천자문을 전해주었고 아직기를 보내서 한자를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유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칠지도예요. 칠지도는 백제가 일본 외왕에게 보낸 철제칼인데 7개의 가지가 달린 독특한 모양이에요. 백제와 외 사이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랍니다. 또한 이 시기에 박사 고흥이 백제의 역사를 기록한 서기를 편찬하기도 했어요. 근초고왕 하면 마한 정복, 고국원왕 전사, 요서 진출, 왕인 아직기 일본 파견, 칠지도 서기 편찬, 이것들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근초고왕이 불교를 받아들인 왕이 아니에요. 백제에서 불교를 공인한 왕은 침류왕이에요. 침류왕 때 동진에서 온 승려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해왔고 384년에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삼국의 불교 공인 순서 기억하시죠? 고구려 372년 소수림왕, 백제 384년 침류왕, 신라 527년 버풍왕. 침류왕 하면 384년, 마라난타, 동진에서 전래, 이 세트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백제에도 큰 위기가 찾아와요.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는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백제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475년 장수왕의 공격으로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백제의 계로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충격으로 백제는 수도를 한강 유역에서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 지역인 웅진으로 옮겨야 했어요. 이걸 웅진천도라고 한답니다. 한강을 잃은 백제,
정말 힘든 시기였겠죠. 웅진 시기, 백제를 다시 안정시킨 왕이 바로 무령왕이에요. 무령왕은 지방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22담로라는 제도를 실시했어요. 전국 22개 지역에 왕족을 보내서 직접 다스리게 한 건데 이를 통해 왕권이 많이 강화되었답니다. 또한 무령왕은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어요. 그리고 1971년에 발견된 무령왕릉은 정말 특별한 유적이에요. 도굴되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고 무덤 안에서 무령왕과 왕비의 이름이 적힌 지석이 나와서 피장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된 아주 드문 왕릉이랍니다. 무령왕 하면 22담로, 중국 남조 양화의 교류, 무령왕릉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성왕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중흥을 꿈꾸다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은 백제를 더 크게 일으키려 했어요. 성왕은 도읍을 웅진에서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인 사비로 옮겼어요. 이게 바로 사비천도예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었는데 백제가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걸 강조하고 새로운 나라로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성왕은 지방행정도 크게 정비했어요. 수도를 오부로, 지방을 오방으로 나누는 오부, 오방 체제를 갖추면서 나라를 더욱 체계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나라 안을 정비하면서 밖으로도 적극 움직였어요. 신라와 힘을 합쳐서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으려 했는데 처음엔 성공해서 한강 하류 지역을 회복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신라 진흥왕이 동맹을 깨고 그 한강 지역을 혼자 차지해버려요. 동맹을 배신당한 성왕은 신라를 공격하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된답니다. 성왕하면 사비천도, 남부여, 오부 오방체제, 한강 회복 시도, 관산성 전투 전사 이 흐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잠시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백제의 흐름을 한 번 더 떠올려 볼게요. 온조가 기원전 18년 위례성에서 나라를 세우고 고이왕이 육좌평 16관 등으로 나라의 틀을 잡고 근초고왕이 마한 정복, 고국원왕 전사 요서 진출 칠지도, 서기편찬으로 전성기를 열었고 침류왕이 384년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공인했고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고 웅진으로 천도했고 무령왕이 22담로와 무령왕릉으로 다시 일어섰으며 성왕이 사비천도, 남부여, 오부 오방체제를 갖추고 한강 회복을 시도했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이 흐름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백제 파트는 걱정 없답니다. 이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들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바다를 품었던 나라 백제의 성립과 발전.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셨나요? 이제 불을 끄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보세요. 지난밤엔 고구려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산을 품고 강한 기병으로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나라. 오늘은 그 고구려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 나라 백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백제는 산보다 강을 사랑한 나라였어요. 바다를 통해 세상과 교류하고 문화로 주변을 빛낸 나라였답니다. 졸리시면 그냥 잠드셔도 괜찮아요. 자, 함께 가볼까요? 백제의 건국. 백제는 기원전 18년 온조가 세운 나라예요. 온조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는 사실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나라랍니다. 온조는 형 비류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비류는 지금의 인천 부근인 미추홀에, 온조는 지금의 서울 근처인 위례성에 자리를 잡았어요. 비류가 자리 잡은 미추홀은 땅이 습하고 농사가 잘 안 됐는데 온조가 자리 잡은 위례성은 한강 유역이어서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결국 비류가 죽은 뒤 그 백성들도 위례성으로 합쳐지면서 온조의 백제가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답니다. 건국자는 온조, 건국 연도는 기원전 18년, 초기 수도는 위례성. 이 세 가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백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강 유역에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에요. 한강은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됐고 강을 따라 물자를 쉽게 운반할 수 있었으며 서해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기에도 지리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였답니다. 그래서 백제는 삼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걸 다시 일본으로 전해주기도 했답니다. 이런 이유로 백제를 문화 강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초기 백제를 부족 국가에서 본격적인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시킨 왕이 바로 고이왕이에요. 고이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육좌평과 십육관 등을 마련한 것이에요. 육좌평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6명의 고위 관리 자리이고, 십육관 등은 관리들의 직급을 16단계로 나눈 체계예요. 이 제도를 통해 나라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관리들이 입는 공복의 색깔도 직급에 따라 구분했답니다. 시험에서 고이왕 하면 반드시 육좌평과 십육관 등 이 두 가지를 꼭 함께 기억해 두세요. 백제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꼽으라면 단연 근초고왕 때예요. 근초고왕은 백제를 삼국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먼저 남쪽으로는 마한의 여러 작은 나라들을 완전히 통합하면서 영토를 크게 넓혔어요.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앞서 4회차에서 말씀드렸던 고구려 고국원왕이 바로 이 근초고왕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근초고왕은 바다 건너로도 활발하게 진출했어요. 중국의 요서 지방으로 진출하고 일본과의 교류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답니다. 특히 왕인을 일본에 보내서 논어와 천자문을 전해주었고, 아직기를 보내서 한자를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유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칠지도예요. 칠지도는 백제가 일본 외왕에게 보낸 철제 칼인데 7개의 가지가 달린 독특한 모양이에요. 백제와 외 사이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랍니다. 또한 이 시기에 박사 고흥이 백제의 역사를 기록한 서기를 편찬하기도 했어요. 근초고왕 하면 마한 정복, 고국원왕 전사, 요서 진출, 왕인 아직기 일본 파견, 칠지도 서기 편찬, 이것들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근초고왕이 불교를 받아들인 왕이 아니에요. 백제에서 불교를 공인한 왕은 침류왕이에요. 침류왕 때 동진에서 온 승려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해왔고 384년에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삼국의 불교 공인 순서 기억하시죠? 고구려 372년 소수림왕, 백제 384년 침류왕, 신라 527년 버풍왕. 침류왕 하면 384년, 마라난타, 동진에서 전래, 이 세트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백제에도 큰 위기가 찾아와요.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는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백제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475년 장수왕의 공격으로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백제의 계로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충격으로 백제는 수도를 한강 유역에서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 지역인 웅진으로 옮겨야 했어요. 이걸 웅진천도라고 한답니다. 한강을 잃은 백제, 정말 힘든 시기였겠죠. 웅진 시기, 백제를 다시 안정시킨 왕이 바로 무령왕이에요. 무령왕은 지방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22담로라는 제도를 실시했어요. 전국 22개 지역에 왕족을 보내서 직접 다스리게 한 건데 이를 통해 왕권이 많이 강화되었답니다. 또한 무령왕은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어요. 그리고 1971년에 발견된 무령왕릉은 정말 특별한 유적이에요. 도굴되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고 무덤 안에서 무령왕과 왕비의 이름이 적힌 지석이 나와서 피장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된 아주 드문 왕릉이랍니다. 무령왕 하면 22담로, 중국 남조 양화의 교류, 무령왕릉,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성왕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중흥을 꿈꾸다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은 백제를 더 크게 일으키려 했어요. 성왕은 도읍을 웅진에서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인 사비로 옮겼어요. 이게 바로 사비천도예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었는데 백제가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걸 강조하고 새로운 나라로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성왕은 지방행정도 크게 정비했어요. 수도를 오부로, 지방을 오방으로 나누는 오부, 오방 체제를 갖추면서 나라를 더욱 체계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나라 안을 정비하면서 밖으로도 적극 움직였어요. 신라와 힘을 합쳐서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으려 했는데 처음엔 성공해서
한강 하류 지역을 회복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신라 진흥왕이 동맹을 깨고 그 한강 지역을 혼자 차지해버려요. 동맹을 배신당한 성왕은 신라를 공격하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된답니다. 성왕하면 사비천도, 남부여, 오부오방체제, 한강 회복 시도, 관산성 전투 전사, 이 흐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잠시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백제의 흐름을 한 번 더 떠올려 볼게요. 온조가 기원전 18년 위례성에서 나라를 세우고 고이왕이 육좌평 16관 등으로 나라의 틀을 잡고 근초고왕이 마한 정보, 고국원왕 전사 요서 진출 칠지도, 서기편찬으로 전성기를 열었고 침류왕이 384년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공인했고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고 웅진으로 천도했고 무령왕이 22담로와 무령왕릉으로 다시 일어섰으며 성왕이 사비천도, 남부여, 오부오방체제를 갖추고 한강 회복을 시도했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이 흐름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백제 파트는 걱정 없답니다. 이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들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바다를 품었던 나라 백제의 성립과 발전.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셨나요? 이제 불을 끄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보세요. 지난밤엔 고구려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산을 품고 강한 기병으로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나라. 오늘은 그 고구려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 나라 백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백제는 산보다 강을 사랑한 나라였어요. 바다를 통해 세상과 교류하고 문화로 주변을 빛낸 나라였답니다. 졸리시면 그냥 잠드셔도 괜찮아요. 자, 함께 가볼까요? 백제의 건국. 백제는 기원전 18년 온조가 세운 나라예요. 온조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는 사실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나라랍니다. 온조는 형 비류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비류는 지금의 인천 부근인 미추홀에, 온조는 지금의 서울 근처인 위례성에 자리를 잡았어요. 비류가 자리 잡은 미추홀은 땅이 습하고 농사가 잘 안 됐는데 온조가 자리 잡은 위례성은 한강 유역이어서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결국 비류가 죽은 뒤 그 백성들도 위례성으로 합쳐지면서 온조의 백제가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답니다. 건국자는 온조, 건국 연도는 기원전 18년, 초기 수도는 위례성. 이 세 가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백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강 유역에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에요. 한강은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됐고 강을 따라 물자를 쉽게 운반할 수 있었으며 서해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기에도 지리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였답니다. 그래서 백제는 삼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걸 다시 일본으로 전해주기도 했답니다. 이런 이유로 백제를 문화 강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초기 백제를 부족 국가에서 본격적인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시킨 왕이 바로 고이왕이에요. 고이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육좌평과 16관 등을 마련한 것이에요. 육좌평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6명의 고위 관리 자리이고 16관 등은 관리들의 직급을 16단계로 나눈 체계예요. 이 제도를 통해 나라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관리들이 입는 공복의 색깔도 직급에 따라 구분했답니다. 시험에서 고이왕 하면 반드시 육좌평과 16관 등 이 두 가지를 꼭 함께 기억해 두세요. 백제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꼽으라면 단연 근초고왕 때예요. 근초고왕은 백제를 삼국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먼저 남쪽으로는 마한의 여러 작은 나라들을 완전히 통합하면서 영토를 크게 넓혔어요.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앞서 4회차에서 말씀드렸던 고구려 고국원왕이 바로 이 근초고왕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근초고왕은 바다 건너로도 활발하게 진출했어요. 중국의 요서지방으로 진출하고 일본과의 교류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답니다. 특히 왕인을 일본에 보내서 논어와 천자문을 전해주었고 아직기를 보내서 한자를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유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칠지도예요. 칠지도는 백제가 일본 외왕에게 보낸 철제 칼인데
7개의 가지가 달린 독특한 모양이에요. 백제와 외 사이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랍니다. 또한 이 시기에 박사 고흥이 백제의 역사를 기록한 서기를 편찬하기도 했어요. 근초고왕하면 마한정복, 고국언왕 전사, 요서 진출, 왕인 아직기 일본 파견, 칠지도 서기 편찬, 이것들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근초고왕이 불교를 받아들인 왕이 아니에요. 백제에서 불교를 공인한 왕은 침류왕이에요. 침류왕 때 동진에서 온 승려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해왔고 384년에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삼국의 불교 공인 순서 기억하시죠? 고구려 372년 소수림왕, 백제 384년 침류왕, 신라 527년 법흥왕. 침류왕 하면 384년, 마라난타, 동진에서 전래, 이 세트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백제에도 큰 위기가 찾아와요.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는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백제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475년 장수왕의 공격으로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백제의 계로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충격으로 백제는 수도를 한강유역에서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 지역인 웅진으로 옮겨야 했어요. 이걸 웅진천도라고 한답니다. 한강을 잃은 백제, 정말 힘든 시기였겠죠. 웅진 시기, 백제를 다시 안정시킨 왕이 바로 무령왕이에요. 무령왕은 지방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22담로라는 제도를 실시했어요. 전국 22개 지역에 왕족을 보내서 직접 다스리게 한 건데 이를 통해 왕권이 많이 강화되었답니다. 또한 무령왕은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어요. 그리고 1971년에 발견된 무령왕릉은 정말 특별한 유적이에요. 도굴되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고 무덤 안에서 무령왕과 왕비의 이름이 적힌 지석이 나와서 피장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된 아주 드문 왕릉이랍니다. 무령왕 하면 22담로, 중국 남조 양화의 교류, 무령왕릉,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성왕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중흥을 꿈꾸다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은 백제를 더 크게 일으키려 했어요. 성왕은 도읍을 웅진에서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인 사비로 옮겼어요. 이게 바로 사비천도예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었는데 백제가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걸 강조하고 새로운 나라로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성왕은 지방행정도 크게 정비했어요. 수도를 오부로, 지방을 오방으로 나누는 오부, 오방체제를 갖추면서 나라를 더욱 체계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나라 안을 정비하면서 밖으로도 적극 움직였어요. 신라와 힘을 합쳐서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으려 했는데 처음엔 성공해서 한강 하류 지역을 회복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신라 진흥왕이 동맹을 깨고 그 한강 지역을 혼자 차지해버려요. 동맹을 배신당한 성왕은 신라를 공격하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된답니다. 성왕하면 사비천도, 남부여, 오부 오방체제, 한강 회복 시도, 관산성 전투 전사, 이 흐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잠시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백제의 흐름을 한 번 더 떠올려 볼게요. 온조가 기원전 18년 위례성에서 나라를 세우고 고이왕이 육좌평 16관 등으로 나라의 틀을 잡고 근초고왕이 마한 정복, 고국언왕 전사 요서 진출 칠지도, 서기편찬으로 전성기를 열었고 침류왕이 384년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공인했고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고 웅진으로 천도했고 무령왕이 22담로와 무령왕릉으로 다시 일어섰으며 성왕이 사비천도, 남부여, 오부 오방체제를 갖추고 한강 회복을 시도했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이 흐름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백제 파트는 걱정 없답니다. 이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들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백제의 성립과 발전.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셨나요? 이제 불을 끄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보세요. 지난밤엔 고구려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산을 품고 강한 기병으로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나라. 오늘은 그 고구려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 나라, 백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백제는 산보다 강을 사랑한 나라였어요. 바다를 통해 세상과 교류하고 문화로 주변을 빛낸 나라였답니다. 졸리시면 그냥 잠드셔도 괜찮아요. 자, 함께 가볼까요? 백제의 건국. 백제는 기원전 18년 온조가 세운 나라예요. 온조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는 사실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나라랍니다. 온조는 형 비류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비류는 지금의 인천 부근인 미추홀에, 온조는 지금의 서울 근처인 위례성에 자리를 잡았어요. 비류가 자리 잡은 미추홀은 땅이 습하고 농사가 잘 안 됐는데 온조가 자리 잡은 위례성은 한강 유역이어서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결국 비류가 죽은 뒤 그 백성들도 위례성으로 합쳐지면서 온조의 백제가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답니다. 건국자는 온조, 건국 연도는 기원전 18년, 초기 수도는 위례성. 이 세 가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백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강 유역에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에요. 한강은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됐고 강을 따라 물자를 쉽게 운반할 수 있었으며 서해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기에도 지리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였답니다. 그래서 백제는 삼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걸 다시 일본으로 전해주기도 했답니다. 이런 이유로 백제를 문화 강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초기 백제를 부족 국가에서 본격적인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시킨 왕이 바로 고이왕이에요. 고이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육좌평과 십육관 등을 마련한 것이에요. 육좌평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6명의 고위 관리 자리이고, 십육관 등은 관리들의 직급을 16단계로 나눈 체계예요. 이 제도를 통해 나라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관리들이 입는 공복의 색깔도 직급에 따라 구분했답니다. 시험에서 고이왕 하면 반드시 육좌평과 십육관 등 이 두 가지를 꼭 함께 기억해 두세요. 백제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꼽으라면 단연 근초고왕 때예요. 근초고왕은 백제를 삼국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먼저 남쪽으로는 마한의 여러 작은 나라들을 완전히 통합하면서 영토를 크게 넓혔어요.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앞서 4회차에서 말씀드렸던 고구려 고국원왕이 바로 이 근초고왕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근초고왕은 바다 건너로도 활발하게 진출했어요. 중국의 요서 지방으로 진출하고 일본과의 교류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답니다. 특히 왕인을 일본에 보내서 논어와 천자문을 전해주었고 아직기를 보내서 한자를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유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칠지도예요. 칠지도는 백제가 일본 외왕에게 보낸 철제 칼인데 7개의 가지가 달린 독특한 모양이에요. 백제와 외 사이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랍니다. 또한 이 시기에 박사 고흥이 백제의 역사를 기록한 서기를 편찬하기도 했어요. 근초고왕 하면 마한 정복, 고국원왕 전사, 요서 진출, 왕인 아직기 일본 파견, 칠지도 서기 편찬, 이것들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근초고왕이 불교를 받아들인 왕이 아니에요. 백제에서 불교를 공인한 왕은 침류왕이에요. 침류왕 때 동진에서 온 승려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해왔고 384년에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삼국의 불교 공인 순서 기억하시죠? 고구려 372년 소수림왕, 백제 384년 침류왕, 신라 527년 법흥왕. 침류왕 하면 384년, 마라난타, 동진에서 전래, 이 세트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백제에도 큰 위기가 찾아와요.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는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백제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475년 장수왕의 공격으로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백제의 계로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충격으로 백제는 수도를 한강 유역에서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 지역인 웅진으로 옮겨야 했어요. 이걸 웅진천도라고 한답니다. 한강을 잃은 백제, 정말 힘든 시기였겠죠. 웅진 시기, 백제를 다시 안정시킨 왕이 바로 무령왕이에요. 무령왕은 지방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22담로라는 제도를 실시했어요. 전국 22개 지역에 왕족을 보내서 직접 다스리게 한 건데 이를 통해 왕권이 많이 강화되었답니다. 또한 무령왕은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어요. 그리고 1971년에 발견된 무령왕릉은 정말 특별한 유적이에요. 도굴되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고 무덤 안에서 무령왕과 왕비의 이름이 적힌 지석이 나와서 피장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된 아주 드문 왕릉이랍니다. 무령왕 하면 22담로, 중국 남조 양화의 교류, 무령왕릉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성왕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중흥을 꿈꾸다.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은 백제를 더 크게 일으키려 했어요. 성왕은 도읍을 옹진해서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인 사비로 옮겼어요. 이게 바로 사비천도예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었는데 백제가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걸 강조하고 새로운 나라로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성왕은 지방행정도 크게 정비했어요. 수도를 오부로, 지방을 오방으로 나누는 오부, 오방 체제를 갖추면서 나라를 더욱 체계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나라 안을 정비하면서 밖으로도 적극 움직였어요. 신라와 힘을 합쳐서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으려 했는데 처음엔 성공해서 한강 하류 지역을 회복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신라 진흥왕이 동맹을 깨고 그 한강 지역을 혼자 차지해버려요. 동맹을 배신당한 성왕은 신라를 공격하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된답니다. 성왕하면 사비천도, 남부여, 오부 오방체제, 한강 회복 시도, 관산성 전투 전사 이 흐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잠시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백제의 흐름을 한 번 더 떠올려 볼게요. 온조가 기원전 18년 위례성에서 나라를 세우고 고이왕이 육좌평 16관 등으로 나라의 틀을 잡고 근초고왕이 마한 정보, 고국원왕 전사 요서 진출 칠지도, 서기편찬으로 전성기를 열었고 침류왕이 384년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공인했고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고 웅진으로 천도했고 무령왕이 22담로와 무령왕릉으로 다시 일어섰으며 성왕이 사비천도, 남부여, 오부 오방체제를 갖추고 한강 회복을 시도했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이 흐름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백제 파트는 걱정 없답니다. 이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들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